연애와 결혼 기간을 합쳐 13년간을 함께한 남편이 임신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저는 결혼 후 애가 생기지 않아 줄곧 시험관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2025년 여름 제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3개월 만난 사람이 있어 임신했어. 아이가 생겼으니 그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힘조차 잃었습니다. 2012년부터 함께 걸어온 길이 2021년 가을 약속했던 미래가 지난 2년간 간절히 기다렸던 아이 이야기가 모두 한 문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위해 제 몸에 놓았던 수백 개의 주사 자국이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뱃속에서는 남편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력에 표시해온 배란일과 주사 스케줄을 체크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 아이러니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4월부터. 아, 그때부터였구나. 제가 4번째 시술을 준비하며 매일 주사를 맞고 있을 때 야근이 늘었다고 말하던 바로 그때부터 제가 거울을 보며 이번엔 될 거야 라고 되뇌고 있을 때 그는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사랑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몇 주야? 아이가 12주. 이미 안정기에 접어든 거였어요. 제가 마지막 시술 실패로 좌절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 다른 곳에서는 새 생명이 안전하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하고 처절한 웃음이었죠. 이야기는 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저는 20살의 끝자락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대학 도서관 3층 창가 자리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그는 경제학 전공서적을 읽고 있었고 저는 문학 수업 과제를 하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 번의 눈맞춤이 제 인생의 13년을 결정지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첫 데이트는 캠퍼스 뒤편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는 제가 주문한 아메리카노가 너무 쓰다며 설탕을 건네주었고 저는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을 때의 전율, 그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의 낮은 목소리,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너는 참 순수하다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그 말에 넘어가지 않았다면 제 20대는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저 좋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특별하게 봐준다는 것만으로도. 연애 초기,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그가 즐기는 음악을 듣고, 그가 읽는 책까지 따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것 같아서 즐거웠어요. 액션 영화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와 함께 보니까 재미있었고 록 음악도 듣다 보니 나름 매력이 있더라고요. 내가 나와 똑같은 걸 좋아하니까 우리가 잘 맞는 것 같아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사랑의 증거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제 모습을 지워가고 그에게 맞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좋아하던 로맨스 영화는 뻔하고 재미없다는 그의 말에 점점 안 보게 되었고 제가 즐겨 듣던 발라드는 우울해진다며 함께 있을 때는 틀지 않게 되었어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시간 낭비라는 그의 말에 줄이기 시작했죠. 대학 3학년 때였나요? 친구 수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너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 뭐든 내 의견이 확실했는데 요즘은...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내 생각이 뭐지? 언제부터인가? 모든 판단을 그의 기준에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민우는 뭘 좋아하지? 부터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야. 서로 맞춰가는 게 연애지라고 합리화했어요. 그가 저에게 맞춰주는 것보다 제가 그에게 맞춰주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은 외면했죠.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저희는 매일 만났습니다. 그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당시 취업난이 심각했는데 운 좋게 출판 관련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원래 편집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잡을 때까지 내가 벌어줘라고 그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저는 2년 동안 데이트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야. 나중에 그가 취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신입사원 월급으로 두 사람 데이트 비용을 감당하기엔 빠듯했거든요. 가끔 오늘은 좀 아껴 쓰자고 말하면 그는 돈 때문에 사랑을 재는 거야? 라며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 저는 죄책감이 들어서 아니야. 미안해 라고 사과했죠. 제가 너무 속물적으로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요. 회사에서는 야근이 잦았어요. 출판업계 특성상 마감에 쫓기는 일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제가 늦는 걸 싫어했어요. 요즘 너무 만나는 시간이 적어. 일이 그렇게 중요해? 미안해. 이번 주만 좀 바빠. 매번 그런 식으로 말하네.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한 거지? 결국 저는 야근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어요. 일찍 나와서 일을 하거나 집에 가져가서 하는 일이 많아졌죠. 동료들이 회식을 하거나 함께 어디를 가자고 해도 남자친구가 기다린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부터 제 직장 생활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에 완전히 집중할 수 없었고 승진이나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밀려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사랑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했어요. 2018년 그가 드디어 공무원이 되었을 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내가 힘든 일은 그만해도 돼. 내가 책임질게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정말로 그날부터 조금씩 일을 줄여나갔습니다. 정확히는 일의 강도를 줄인 거죠. 야근 없는 다른 부서로 옮기고 중요한 프로젝트보다는 평범한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제 경제적 독립성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월급도 줄었고 커리어 발전 가능성도 낮아졌죠. 하지만 그때는 결혼하면 어차피 가정을 우선시해야 하니까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희는 첫 번째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웨딩홀과 신혼집 문제였어요. 저는 작고 소박한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불러서 아늑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제대로 해야지. 너무 작게 하면 초라해 보여. 하지만 비용이, 돈이 문제야? 내가 벌잖아. 그리고 체면이라는 게 있어. 내 직장 사람들도 초대해야 하고. 결국 그의 뜻대로 큰 웨딩홀에서 하기로 했죠. 하객도 200명이 넘었어요. 저는 부르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의 지인들로 채워졌어요. 신혼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모은 전세 자금으로는 그가 원하는 지역의 집을 구할 수 없었어요. 서울 강남 쪽의 신축 아파트를 원했거든요. 부모님께 좀 더 도움을 청해보는 게 어때?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최대한 도와주셨어요. 퇴직금까지 빼서 지원해 주셨는데 더 부담을 드리기가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는 결혼하면 집이 중요해. 애들 생기면 학군도 생각해야 하고라며 설득했어요. 결국 부모님께 추가로 도움을 요청했고 그의 부모님도 조금 보태주셔서 원하는 지역에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걸 봤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결혼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건 모든 결정에서 제 의견이 반영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였어요. 드레스도, 예물도, 신혼여행지도 대부분 그의 의견대로 결정되었어요. 친구들이 너 의견은 뭐야? 라고 물으면 같이 정했어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그가 정한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하면 다 맞춰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2021년 가을 드디어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얀 드레스 치마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양옆에서 들려오는 축하 박수 소리, 그리고 제단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의 모습,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평생 너만 사랑할게라는 그의 서약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신혼 초기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는 것부터가 즐거웠어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고르면서 이거 맛있겠다. 이건 어떻게 요리하지? 하며 이야기하는 시간들. 그는 제가 고른 재료들을 보고 역시 우리 와이프가 살림 센스가 있어라고 말해줬어요. 주말마다 함께 요리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는 의외로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파스타 삶는 법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볶음 요리까지 함께 만들어 먹었죠. 실패작이 나와도 웃으면서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고 격려해줬어요.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주말을 이용해서 가까운 지방 도시들을 돌아다녔어요. 전주에서 한옥마을을 구경하고 부산에서 바다를 보고 제주도에서 한라산도 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라는 그의 말에 저는 하루 종일 기뻐했어요. 제가 짠 여행 일정을 좋아해주고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제가 고른 옷을 예쁘다고 해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혼 6개월쯤 지나면서 작은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집안일 분담 문제부터 시작됐죠. 신혼 초기에는 함께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같이 했는데 점점 제가 하는 비율이 늘어났어요. 당신도 같이 해줘라고 말하면 나는 회사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는데 집에서까지 일을 해야 해? 라고 했어요. 나도 직장인이야 라고 하면 그래도 내가 주소두건이잖아. 그리고 남자가 집안일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점점 전통적인 성역할론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신혼 초기의 평등한 관계는 어디 갔는지 점점 제가 가사를 전담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받기 시작했어요. 결혼했으면 친구들보다는 남편을 우선시해야 하는 거 아니야? 가끔 만나는 것도 안 돼? 매주 만나면 너무 자주 아니야? 그리고 친구들이랑 만나면 나 욕하잖아. 사실 친구들이 그를 욕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민우 씨 괜찮은 것 같아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 더 많았죠. 하지만 그는 여자들끼리 모이면 남편 욕하기 바쁘다며 의심했어요. 결국 친구들과의 만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그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죠. 이번 주말에 수진이랑 만나려고 하는데 괜찮지라고 물어보는 제 자신이 이상했지만 갈등을 피하고 싶었어요. 결혼 1년 차가 되면서 제 직장 상황도 변했어요. 그의 권유로 좀 더 편한 일로 옮겼거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벌면 되잖아. 내가 건강해야 나중에 아이도 가질 수 있고 라는 말에 설득되어서 급여는 낮지만 업무 강도가 약한 다른 회사로 이직했어요. 그 결과 제 월급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집안의 경제적 결정에서도 발언권이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 월급으로 뭘 하겠다고 의견을 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그랬어요. 큰 지출이나 투자 결정은 모두 그가 했고 저는 용돈을 받는 입장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책임져 주니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제가 독립적인 성인이 아니라 보호받는 존재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었어요. 뭔가 불만이나 의견이 있어도 표현하기 어려워졌어요. 조금만 제 의견을 강하게 말하면 왜 그렇게 까칠해? 라고 했고 결혼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저는 내가 까칠한가, 내가 변한 건가라고 자책하게 되었어요. 결국 웬만한 불만은 혼자 사귀게 되었죠. 대화의 주제도 한정되었어요. 그의 관심사 위주로만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제가 흥미로워하는 책이나 영화 이야기를 하면 그런 건 별로 재미없어라고 했고 제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면 별거 아닌 일로 호들갑 떨지 말라고 했어요. 점점 저는 제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대신 그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었어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 동료들과의 갈등, 상사에 대한 불만, 저는 항상 그의 편에 서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이게 부부관계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지만 아직 결혼 초기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1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신혼인데 뭐 급해 라며 여유로워하던 그도 점점 조급해하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임신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저는 축하한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시렸어요. 매달 생리가 시작될 때마다 실망하고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 줄만 나타나는 테스트기를 보면서 이번 달도 실패구나라는 생각에 울컥했어요. 그때부터 임신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배란위를 정확히 계산해서 관계를 가져야 했고 관계 후에는 다리를 벽에 대고 30분씩 누워 있어야 했어요. 자연스러운 부부관계가 아니라 아이를 만들기 위한 의무 같은 느낌이었죠. 이번 달은 될 것 같은데? 라고 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저는 부담감을 느꼈어요. 실패했을 때 실망할 그의 얼굴을 상상하면 미리 죄송했어요. 2022년 말 저희는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불임검사라는 걸 받아보았어요. 피검사, 초음파, 자궁난 관촬영술. 이름도 어려운 검사들을 하나씩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제 몸의 구조를 처음으로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안도했지만 동시에 답답했어요. 문제가 없다면 왜 임신이 안 되는 걸까? 그는 남성 검사도 받았어요. 정액 검사를 통해 정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였죠. 다행히 그것도 정상 범위였어요. 우리 둘 다 문제 없으니까 시간 문제야 라고 서로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인터넷에서 임신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배란일 계산법, 임신 확률을 높이는 방법, 임신에 좋은 음식들. 집안이 임신 관련 정보로 가득 찼어요. 엽산, 비타민 D, 오메가3. 각종 영양제들이 선반을 차지했고 체온계로 매일 기초 체온을 재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2023년 봄, 저희는 본격적인 시험관 시술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 임신을 1년 넘게 기다렸으니 이제 적극적으로 해보자고 그가 말했을 때 저는 내심 안도했어요. 마침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첫 병원 상담에서 의사 선생님은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까 시술 성공률은 높은 편이에요. 다만 한 번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니 인내심을 갖고 임하세요. 그때 저는 몇 번이고 끄덕였어요. 인내심이라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3년을 함께한 우리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달력에는 주사 스티커가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배란 유도 주사, 호르몬 주사, 황체 호르몬 주사, 매일 아침 배에 놓는 주사에 저는 점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아파서 눈물이 났지만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주사를 놓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주사를 맞을 때마다 이 고통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배에 멍이 들고 호르몬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져도 참았어요.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고 예민해졌지만 호르몬 때문이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는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주사 맞는 시간을 챙겨주고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주고 제가 힘들어하면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 와이프 고생이 많아. 조금만 더 힘내자라는 그의 말에 저는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우리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체열을 위해 이른 아침 병원에 가는 일도 일상이 되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로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그대로 회사에 출근하는 날들. 동료들이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해 줄 때마다 괜찮아요 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첫 번째 시술은 실패였습니다. 배아 이식 후 2주를 기다렸지만 피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2개월 동안의 주사와 약물 치료,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음에 다시 도전하면 돼.
그 따뜻한 위로에 저는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의 충격은 생각보다 컸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임신부들을 보면 부러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지하철에서 임신부 배지를 단 사람을 보면 시선을 돌려야 했어요. 왜 나는 안 될까? 뭐가 잘못된 걸까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 탓인지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 온갖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두 번째 시술 준비를 하면서 저는 더욱 철저해졌어요.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 운동과 식단 관리까지 완벽하게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임신에 좋다는 음식들을 찾아보고 엽산과 각종 영양제를 챙겨 먹었어요. 심지어는 침까지 맞으러 다녔습니다. 임신 성공 사례들을 찾아 읽으며 희망을 키웠어요. 저도 세 번째 성공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 글들을 읽으며 나도 곧 성공할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카페인을 완전히 끊었고 찬 음식도 피했어요. 따뜻한 차만 마시고 배와 발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했어요. 스트레스가 안 좋다고 해서 명상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도 실패였어요. 이번에는 착상까지 됐다가 초기 유산이 되었습니다. 화학적 임신이라는 진단명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허무했어요. 잠깐이나마 엄마가 되었다가 다시 아니게 된 기분이었거든요. 임신 테스트기에서 희미하게나마 두 줄이 나왔을 때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어요. 여보, 봐. 두 줄이야 라고 소리치며 그에게 달려갔던 순간. 하지만 며칠 후 병원에서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 후에는 유산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느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잃는 것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그때부터 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는 했지만 예전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어요. 주사 맞는 시간을 깜빡하는 일도 생겼고 병원에 함께 가자고 하면 오늘은 회사 일이 있어서라고 말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말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위로의 말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만 집착하라는 의미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저 혼자 애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늘 결과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것도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 하니까 묻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 시술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욱 절박해졌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시술 후기들을 찾아 읽고 성공 사례들을 스크랩했습니다. 이번엔 될지도 몰라요를 주문처럼 되뇌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그는 가끔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간절함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정말 제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그 무렵부터 주변 시선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소식 없어? 병원은 다니고 있지? 이런 질문들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며 걱정을 표하셨지만 동시에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하셨어요. 모두 좋은 의도였지만 저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졌어요. 2024년 겨울 세 번째 시술도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착상도 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바로 다음 주에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나이도 있고 시간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무렵 그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생겼어요.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야근이 늘었다고 하며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 주말에도 갑자기 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술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시술을 성공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네 번째 시술을 앞두고 있던 2025년 봄, 저는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1년 넘게 시술을 받으며 제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거든요. 주사 때문에 생긴 멍자국들,
호르몬제 부작용으로 푸석해진 피부, 스트레스로 빠진 머리카락. 예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체중도 많이 늘었어요. 호르몬제 부작용으로 몸이 부었고 운동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예전에 입던 옷들이 맞지 않아서 새로 사야 했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어요. 다음 시술에 대한 걱정,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3년을 함께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아이가 생겨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 아이가 우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력의 빈 칸들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제발 우리에게도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어요. 정작 채워야 할 빈자리는 제 뱃속이 아니라 제 마음속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2025년 봄부터 그의 일상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마치 벽에 생긴 머리카락만한 금이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화면을 위로해서 테이블에 놓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항상 뒤집어서 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업무상 중요한 전화가 많아져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집에서까지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조금 이상했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고 샤워할 때도 바로 옆에 두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습관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전화기 왜 맨날 뒤집어놔? 어느 날 저녁 저는 가볍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그냥 습관이야. 화면 보호하려고라고 대답했어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왜인지 마음에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런 습관은 없었거든요. 그 다음은 야근이었습니다. 요즘 부서에 일이 많아져서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게 4월쯤이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늦게 들어왔어요. 11시, 12시, 때로는 새벽 1시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따뜻한 밥을 준비해두곤 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먼저 씻고 와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는 고마워하며 샤워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야근을 했다고 하는데 셔츠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는 금연한 지 5년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여보, 혹시 다시 담배 피워?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는 아니야. 회사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곳에서 이야기하느라 냄새가 밴 것 같아라고 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야근을 한다는 날에는 왠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힘들어야 할 텐데 오히려 상기된 얼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5월 들어서는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부서 회식이 있어서 동기들 만나기로 해서 골프 레슨 받으러. 핑계는 매번 달랐어요. 예전에는 주말만큼은 꼭 저와 함께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약속이 많아진 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보다라고 이해하려 했어요. 시술로 예민해진 저보다는 친구들과 있는 게 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그가 동기들과 만난다며 나간 후 우연히 그의 동기 부인을 마트에서 만났어요. 요즘 남편들 모임이 자주 있나 봐요. 저희 남편도 오늘 나갔더라고요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은 모임 없는데요. 저희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 보고 있어요.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그럼 우리 남편은 어디에 간 걸까? 누구와 만난 걸까?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설마라는 생각과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13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저를 속일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작은 의심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 심어진 건 사실이었어요. 그 무렵 제가 겪고 있던 시술 스트레스 때문에 더 예민해진 것 같기도 했어요. 4번째 시술도 실패한 후라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시술 스트레스 때문에 괜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저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건 그가 오히려 저에게 더 친절해졌다는 점이었어요. 갑자기 꽃을 사다 주거나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오는 일이 늘었어요. 시술 때문에 고생하는 내가 미안해서라고 말하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제 의심이 부끄러워졌어요. 6월 어느 날 밤 그가 샤워하는 동안 문자 알림이 계속 울렸어요.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던지 휴대폰 화면에 지우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여자 이름이었죠.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밤 11시에 오는 문자라니 샤워에서 나온 그에게 지우라는 분한테 문자 왔어요 라고 말했더니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 신입 직원이야. 업무 관련 문자 같은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때 그의 얼굴에 스친 당황스러운 표정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 옆에 누워있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있는 걸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진실이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플까봐 두려웠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귀가 시간, 옷차림, 말투, 표정. 사랑했던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 생긴 금은 점점 커져만 갔고 저는 그 금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부서뜨릴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했고 여전히 시술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달까요? 제가 오늘 병원에서 주사 맞았어라고 말하면 고생했어라고 대답은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어깨를 토닥여 주거나 안아주지도 않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변한 건가? 시술 스트레스로 민감해진 저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제가 모르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두 사람분 금액으로요. 물어보면 회사 사람들과 갔어라고 했지만 매번 같은 장소였어요. 향수 냄새도 났어요. 제가 사준 향수가 아닌 다른 향수 냄새였어요. 누구 향수 냄새 같은데? 라고 물으면 지하철에서 옮겨진 것 같아라고 했어요. 옷차림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만 입고 있었는데 주말에도 정장을 입고 나가는 일이 늘었어요. 머리도 자주 다듬고 몸매 관리도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꾸미기 시작해? 라고 물으면 나이도 있는데 관리를 해야지 라고 대답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타이밍이 이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의 스킨십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시술 때문에 관계가 의무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평소에는 손잡기나 포옹 같은 자연스러운 접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어졌어요.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전히 직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고 나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7월에 들어서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어요. 대화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공유했는데 이제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밥 먹어 응병원, 갔다 왕. 이런 식의 단답형 대화가 전부였어요. 그는 집에 있을 때도 휴대폰만 보거나 TV에만 집중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할 말이 없었어요. 의심하고 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겠어요? 증거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괜한 의심을 한다고 오해받을까봐 두려웠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5번째 시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아이가 생기면 우리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될 거야. 그런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매일 주사를 맞으면서도 그에 대한 의심을 떨쳐내려 노력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시술 스트레스 때문에 괜한 생각을 하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명확해져 갔어요. 그의 표정에서 죄책감이 보였고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어요. 7월 첫째 주가 되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어요.
그는 거의 매일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저는 시술 때문에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불안감도 커졌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온갖 상상을 했어요. 그가 누구와 함께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가끔 그의 휴대폰이 울리면 화들짝 놀라서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어요.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목소리 톤이 저와 이야기할 때와는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친밀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7월 첫째 주 금요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제가 일찍 퇴근했는데 집 앞에서 그의 차를 봤어요.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왜 집에 있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보고 싶어. 주말에 만날까? 아직 말 안 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목소리 톤은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거였어요. 너무나 다정하고 애틋한 목소리였어요. 13년 동안 저에게도 그런 목소리로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제가 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그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아, 벌써 왔네? 일찍 끝났어 라고 태연하게 말했지만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회사 사람이야. 업무 관련. 목소리가 좀 이상했는데? 그래? 별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관계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진짜 감정이 개입된 거라는 것도요.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13년을 함께 산 남편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인지 마치 낯선 사람과 같은 침대에 누워있는 기분이었어요. 그의 숨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저를 안심시켜줬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그가 잠꼬대를 했어요. 지우야라는 말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 바람 피우고 있죠?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 이런 상태로 살 수도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그는 또 나간다고 했어요. 골프 레슨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골프채를 가져가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혼자 집에 남은 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고요. 진실이 뭐든 상관없다. 확실하게 알아야겠다고요. 그날 밤 그가 들어오면 모든 걸 물어보기로 했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골프 레슨이 이렇게 늦게까지 할 리는 없잖아요.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온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안 자고 있어? 기다렸어요, 뭘. 당신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치 들킬 걸 각오하고 온 것 같았어요. 2025년 7월 첫째 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저녁 같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묘했어요. 뭔가 무겁고 숨막히는 느낌이었죠.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우리 둘 다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그의 표정을 살폈고 그는 채널을 계속 돌리면서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 그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어요. 평소와 다른 톤이었어요. 진지하고 떨리고 어쩐지 결심을 단단히 한 것 같은 목소리였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어요.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이미 울었던 것 같았어요. 미안해. 첫마디부터 사과였어요. 그 한마디만 들어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뭐가 미안해요? 제 목소리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들지 않았는데 벌써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개월 만난 사람이 있어. 그 말이 거실에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임신했어. 두 번째 폭탄이었어요. 제가 2년 넘게 간절히 원했던 그 단어가 다른 사람 이야기로 제 앞에 던져졌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힘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아이가 생겼으니 그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제 안에서 쾅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이, 3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2년이라는 시술 기간이 모두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어요. 누구예요? 겨우 입을 열어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어요. 회사 후배야. 지우라고. 아, 그 지우였구나. 밤 11시에 문자를 보내던 제가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제 직감이 맞았던 거죠. 언제부터요? 4월부터. 아, 그때부터였구나. 제가 4번째 시술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야근이 늘었다고 하던 바로 그때부터였구나. 제가 주사를 맞으며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그는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몇 주예요? 아이가. 이상하게도 그 질문이 나왔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12주. 이미 안정기에 접어든 거였어요. 제가 마지막 시술 실패로 좌절하고 있던 바로 그때 다른 곳에서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관적이고 처참한 웃음이었죠. 제가 달력에 배란이를 표시하고 체온을 재고 주사를 맞으며 기적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었다뇨. 더 아이러니한 건 제가 그렇게 원했던 임신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쉽게 일어났다는 거였어요. 저는 2년 넘게 온갖 시술과 약물 치료를 받아도 안 되었는데 그 사람은 3개월 만에 임신이 되었다뇨. 사랑해요. 그 사람을. 이 질문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답을 듣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미안해. 사랑하게 됐어.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실수나 유혹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옮겨간 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리해봤어요. 당신은 3개월 동안 바람을 피웠고 그 사람이 임신했으니까 저를 버리고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네요. 차갑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리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아이한테는 죄가 없잖아. 책임져야지. 책임.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럼 저에 대한 책임은? 13년에 대한 책임은? 2년 넘게 시술받는 저를 지켜본 것에 대한 책임은? 저는 어떡하라고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제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 순간부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13년 동안 쌓아온 모든 추억들이, 함께 꿈꿔왔던 미래가, 제가 믿었던 사랑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혼할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언제요? 빨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대화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옆에 누워있는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한 타인 같았어요. 3개월 동안 어떻게 저와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시술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양심에 찔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주사를 맞으며 이번엔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는 뭘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실패했을 때 위로해주던 그 말들은 진심이었을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잃은 건 남편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가장 아픈 건 제가 그렇게 원했던 엄마가 되는 꿈도 함께 무너져 버렸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어요. 고백을 들은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집을 나왔어요. 더 이상 그 공간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는 회사에 간 사이 저는 가방 하나만 챙겨서 문을 나섰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채로요. 차를 몰고 무작정 달렸어요.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며 걷는 모습들이 낯설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추락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억도 나지 않는 채로 운전을 하다가 어느 산자락에서 차를 세웠어요. 그곳에 작은 절이 있었어요. 그냥 조용한 곳에 있고 싶었어요. 대웅전 앞마당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여름 오후의 햇살이 따가웠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날 수 있을까? 13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저를 배신할 수 있을까? 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작정 집을 나와 운전대를 잡았어요. 갈 곳이 분명 없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친정엄마와 임신을 위해 기도를 가던 절 입구더라고요. 보살님, 괜찮으세요? 어느새 스님 한 분이 제 옆에 와 계셨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표정의 스님이셨어요. 울고 계시던데 많이 힘드신 모양이네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할 힘이 없었거든요. 여기서 조금 쉬다 가세요. 물이라도 한 잔 드실래요? 스님은 저를 법당 옆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마룻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으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스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의 임신, 이혼 요구, 모든 걸 토해내듯 말했어요. 스님은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제가 다 말하고 나서도 한동안 침묵을 지키셨어요. 그 침묵이 위로가 되었어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스님의 첫 말이었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이 갑니다. 누군가 제 아픔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어요.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13년을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보살님, 혹시 무엇을 놓으라고 생각하세요? 남편을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요? 그럼 사랑을 놓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빈자리만 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사랑을 놓는다는 건 사랑하는 능력까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던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스님은 더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보살님은 지금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미 떠난 사람을 붙잡는다고 해서 진정한 사랑이 될까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그가 마음을 바꾸기를, 저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으세요. 스님의 다음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이 되어주던 당신의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13년 동안 키워온 당신의 다정함, 그것들을 붙잡으세요. 그 순간 뭔가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어요. 제가 놓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었고 붙잡아야 할 것은 저 자신이었던 거예요. 13년 동안 사랑하며 보살님이 배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배려하는 법, 기다리는 법, 희생하는 법.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니라 보살님 안에 남아 있어요. 맞았어요. 저는 13년 동안 사랑을 배웠어요.
상대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꿈을 함께 꾸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 능력들은 제 안에 있는 거였어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사랑을 이제 자신에게 주세요. 스님의 답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어요. 13년 동안 그 사람을 보살피듯 이제 보살님 자신을 보살피세요. 그제야 눈물이 다시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깨닫는 눈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아픈 이유는 그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많이 울어도 됩니다. 스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울음도 정화의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울고 난 후에는 일어서야 해요. 보살님을 위해서요. 저는 그 마룻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13년에 대한 아쉬움, 배신감, 분노, 절망, 모든 감정을 다 쏟아냈어요. 그리고 울음이 그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비워진 것 같았어요. 그 빈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절을 떠나면서 스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방향을 찾은 것 같아요. 스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힘든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저를 다시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저는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 이름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절에서 돌아온 후 저는 3일 동안 친구 민진의 집에 머물렀어요. 민진은 제가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당장 와 혼자 있으면 안 되라고 했어요. 오랜 친구의 따뜻함이 고마웠어요. 일단 울 만큼 울어.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자. 민진은 실용적인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으로 위로해주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잊지 않았어요. 지금은 감정이 앞서지만 나중에는 법적인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 첫날 밤은 정말 많이 울었어요. 민지는 옆에서 조용히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13년이 헛된 게 아니야. 그 시간 동안 언니가 배운 것들, 성장한 것들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 그 말이 위로가 되었어요. 둘째 날부터 저는 조금씩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자. 민지가 노트를 가져왔어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실 위주로 정리하는 거야. 우선 시간 순으로 정리해봤어요. 언제부터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는지, 언제 외도가 시작되었는지, 상대방이 언제 임신했는지 달력을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나갔어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더 명확해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계획적이었네. 민지가 혀를 찼어요. 언니가 시술 받느라 힘들어할 때를 노렸구나. 진짜 나쁜 놈이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어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다니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우선 상담 받아야 해. 법률 상담부터 시작하자. 민지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잡아놨다고 했어요. 감정적으로 당하면 안 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해. 셋째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40대 여성 변호사였는데 차분하고 신뢰감이 가는 분이었어요. 우선 모든 사실을 정확히 기록해두세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요. 증거 수집도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존해두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었거든요. 혹시 시험관 시술 관련 서류들도 가지고 계시죠? 네, 왜요? 남편이 시술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혼 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구나 싶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민지가 말했어요. 언니, 이제부터는 기록으로 말하는 거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사실과 증거로만 대응하자.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정식으로 대화를 해야 했어요.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었어? 걱정했어. 여전히 남편인 척하는 모습이 역겨웠어요. 이야기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해요. 그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울면서 매달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우선 시험관 시술은 중단할게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이미 병원에 연락했어요. 그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혼 절차도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급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13년 동안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시술 관련 서류들, 마치 탐정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함께 찍은 사진들, 선물로 받은 것들, 여행에서 사온 기념품들. 하나하나 보면서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 민지가 물어봤어요. 버릴까? 아니야, 보관할래. 제 대답에 민지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좋았던 시간들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 다만 이제는 과거일 뿐이야. 통장 정리, 보험 정리, 각종 서류 정리.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하나씩 처리하면서 제가 다시 제 인생의 주체가 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언니 많이 달라졌다. 민지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뭐든 남편한테 물어보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척척 해내네. 그러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어느 날 저녁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지난 몇 주 동안 많이 야위긴 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눈이 아니라 단단하고 결단력 있는 눈이었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 민지에게 말했어요. 마지막 대화를 해야겠어. 힘들겠지만 언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민지의 격려를 받으며 저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어요. 이제는 눈물이 아니라 사실과 결단으로 말할 차례였어요. 마지막 대화를 위해 저는 카페를 예약했어요. 집이 아닌 중립적인 공간에서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 3시 카페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시간에 정확히 왔어요. 평소보다 말쑥하게 차려입고 어색한 표정으로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저는 이미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정리해놨어요. 그가 그 서류들을 보더니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13년 동안 고마웠어요. 저는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하는 법도, 기다리는 법도, 그리고 놓는 법도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지만 금세 시선을 피했어요. 저도 잘못이 있었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당신에게만 의존하려 했고 제 의견보다 당신 뜻을 따르는 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런 제 모습이 당신을 지치게 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나쁜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씩 그에게 보여줬어요. 시험관 시술 동의서예요. 당신도 사인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년 동안 총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1,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시술 받는 동안의 일정표예요. 다음 서류를 넘겼어요. 당신이 외도를 시작한 4월부터 제가 주사를 맞고 병원을 다닌 날짜들이에요. 겹치는 날이 꽤 많네요. 그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나 봐요. 이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다른 곳에 마음이 있었던 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그 말만 반복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아버지가 되겠다면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겠어요.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스님 말씀대로 이제는 제 마음을 붙잡을 때였거든요. 위자료는 3천만 원을 청구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예요. 시술비, 정신적 피해, 13년간의 기회비용. 다 합치면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부분도 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집안일, 뒷바라지 경력 단절,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새로웠어요. 돈 문제만이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고 아이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럼 제대로 하세요. 또 다른 가정을 망치지 마시고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너는 어떻게 살 거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제야 그걸 알았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연락할 수 있을까? 그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서로를 위해서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렇게 끝났어요. 슬프지만 시원했어요. 마침내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수고했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마지막 눈물이 떨어진 자리에 제 이름이 또렷이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잤어요. 13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만의 잠자리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가 저와 함께 있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건 가을이었어요. 법정에서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이상하게 홀가분했어요. 13년이라는 무게에서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어요. 위자료도 합의된 금액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 집은 작았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어요. 원룸이지만 창가에 작은 책상을 놓고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취향만으로 꾸민 공간이었죠. 화이트와 베이지 톤으로 깔끔하게 꾸몄어요. 그가 너무 밋밋하다며 싫어했던 바로 그 색깔이었어요.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대로 할 수 있었어요. 작은 화분들을 창가에 늘어놓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책장에 정리했어요. 로맨스 소설도 에세이도 시집도 마음껏 읽을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제 이름을 불러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의식이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제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은 뭘 하고 싶지? 라고 물어보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13년 동안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오직 제 마음만 살피면 되었어요. 일도 새로 시작했어요. 작은 출판사였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편집일이었어요. 동료들은 제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고 신기해했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예전 직장에서의 경험이 있긴 했지만 오랜 공백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배우는 재미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누군가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는 압박이 없으니까 마음껏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야근을 해도 제 선택이었고 회식에 참여하는 것도 제 마음이었어요. 언니,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민지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여유가 있어 보여. 정말 그랬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시험관 시술을 중단한 후 제 몸도 서서히 회복되었어요. 호르몬제 부작용으로 푸석해졌던 피부가 다시 생기를 찾고 스트레스로 빠졌던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내일의 시술을 걱정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산부인과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텐데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그곳에서 보낸 2년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으니까요. 아이에 대한 꿈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다만 방식이 달라졌어요. 언젠가 입양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급하지 않아요.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까? 잘 살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예전처럼 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아요.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은 느낌이에요. 후회하지 않아? 어느 날 민지가 물었어요. 13년을 함께한 사람을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거. 후회는 없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히려 감사해. 그 일이 있었기에 진짜 저를 찾을 수 있었으니까.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를 시작했는데 제 몸과 마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그리고 글쓰기도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거든요. 언니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 출판사 동료가 제안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생각해 볼 만한 제안이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스님을 다시 찾아뵙기도 했어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스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자신을 찾으신 것 같아요. 네, 덕분에 방향을 찾았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최근에는 상담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직 시작 단계지만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심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의존적으로 살았는지, 왜 제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우선시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제는 옛날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구나 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좋았던 기억들까지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는 걸 인정할 뿐이에요. 새해가 되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올해는 더욱 당당하게, 더욱 솔직하게 살겠다고요. 누군가를 위해 제 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가겠다고요. 저는 압니다. 어느 날 밤 창문 너머 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요. 사랑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능력을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사랑을 올바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올바른 곳은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13년 동안 그 사람을 향해 쏟았던 사랑, 배려, 희생, 인내,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저에게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했어요. 언젠가 저는 지금보다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마저 읽어드릴 것이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매일매일 제 이름을 불러주며 저 자신을 지켜나갈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살아있고 숨쉬고 있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사람을 향해서요. 그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사랑을 놓으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줄 제 심장이 갈라지고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놓는 건 포기가 아니라 나를 다시 붙잡는 일이더군요. 13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그 사랑을 올바른 곳에 주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하루가 소중해요. 아무도 저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 없고 아무도 저를 대신해서 사랑해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놓아야 할 것은 떠난 사람이 아니라 떠난 사람에게 의존하던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붙잡아야 할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
13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 시간 동안 키워온 당신의 다정함입니다. 그것들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오직 당신의 것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제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더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함께 있으니까요.